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제도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싸움의 흔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교과서의 페이지마다, 뉴스의 헤드라인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도 전쟁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폭력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사회, 그리고 권력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전쟁이 태어난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제국은 전쟁 속에서 세워졌고 전쟁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문명의 눈부신 성취 이면에는 언제나 수많은 피와 눈물이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싸움 속에서 살아남았고 동시에 싸움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왔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그림자이자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을 움직여온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본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든 구조 때문일까요? 이제 그 기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쟁의 기원. 본능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토마스 홉스의 이 한마디는 인간 본성에 대한 냉혹한 통찰을 던집니다. 전쟁은 정말 인간의 본능일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피와 폭력을 갈망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전쟁은 우리가 만든 사회 구조, 권력의 설계 속에서 탄생한 인위적인 산물일까요? 인류학자들은 원시 부족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단서를 찾습니다. 처음의 폭력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냥감을 두고 경쟁하고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 돌을 들었죠. 그것은 아직 전쟁이라 부를 수 없는 작은 충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땅을 나누고 자원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폭력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섰습니다. 누구의 땅인가, 누구의 권리인가를 두고 싸움은 조직화되고 점점 더 집단적인 전쟁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집단을 보호하고 외부 집단을 배척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학은 다른 답을 던집니다. 전쟁은 본능이 아니라 특정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정치적 장치라고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목민 사회에서의 충돌, 농경 사회에서의 영토 전쟁, 그리고 제국의 확장 전쟁. 전쟁의 이유는 시대마다 달랐지만 그 밑바탕에는 늘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구조적 조건이 자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전쟁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권력과 사회가 만들어낸 필요한 장치였을 뿐일까요? 바로 여기서 다음 문제가 열립니다.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국가와 권력이 필요할 때 조직적으로 설계된 일이 아닐까? 권력과 전쟁. 국가가 전쟁을 필요로 할 때.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프로이센 왕국의 군인이자 군사학자, 전쟁론의 저자이며 나폴레옹 시대의 탁월한 전략가 중 한 명이자 서양 최초의 군사 사상가이며 철학자라 불리는 인물 클라우제비츠가 남긴 이 말은 전쟁의 본질을 단 한 문장으로 꿰뚫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을 분노의 폭발, 우발적 충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깊게 들여다보면 전쟁은 언제나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의 산물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려 봅시다.
왕과 황제들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자원을 얻고 더 넓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민족주의가 불타오르던 시대에는 전쟁이 민족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국경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고 그 선을 넓히는 전쟁은 곧 권력자의 명분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조국을 지켜야 한다. 신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고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였습니다. 국민은 전쟁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고 젊은이는 전장으로, 노동자는 군수 공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그 순간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을 넘어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됩니다. 권력은 전쟁을 필요로 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쟁은 권력자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극적인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치가 설계한 전쟁의 대가는 누가 칠까요? 왕과 권력자는 전쟁을 명령하지만 총을 들고 전장에 쓰러지는 것은 농부의 아들, 노동자의 딸, 평범한 민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권력의 도구일지 모르지만 그 얼굴은 언제나 병사와 민중의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전쟁의 민낯, 병사와 민중의 고통. 전쟁에서는 진정한 승자가 없다. 해밍웨이의 이 말은 전쟁의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지도자들입니다. 책상 위에서 지도를 펴놓고 국경선을 긋고 전선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총을 들고 진흙탕 속을 기어 다니는 건 이름 모를 젊은 병사들입니다. 전쟁의 이유를 온전히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내몰립니다. 그곳에서 병사들은 단지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굶주림과 추위, 외로움,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싸웁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그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쟁의 기억은 악몽이 되어 평생을 괴롭히고 PTSD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은 민중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들, 잿더미가 된 도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아이들. 통계 속에 피해자 수치로만 기록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한 사람, 한 가족, 한 공동체의 삶이 무너져 내린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의 기록은 종종 영담이나 전략의 승리로 포장되지만 진짜 전쟁의 얼굴은 피 흘리는 병사와 울부짖는 어머니, 무너진 마을과 잿빛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쟁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전쟁을 반복하는가? 왜 지도자들은, 왜 사회는 전쟁을 선택하는가? 그 답 중 하나는 언제나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신념에 있습니다. 종교, 이념, 신념, 그 어떤 것이든 절대적이라고 믿는 순간 전쟁은 정당화됩니다. 우리가 옳다, 그들은 틀렸다. 이 단순한 선언이 수많은 병사와 민중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전쟁이 단순히 권력의 계산을 넘어 어떻게 종교와 이념, 신념의 이름으로 반복되어 왔는지를. 종교, 이념, 신념의 전쟁.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피가 흘려졌다.
파스칼의 이 말은 인간이 신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잔혹하게 드러냅니다. 십자군 전쟁을 떠올려 봅시다. 예루살렘을 되찾으라는 외침은 단지 종교적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욕망, 경제적 이해, 영토 확장의 욕망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병사와 민중이 그것을 정당화하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의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뜻.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유럽을 뒤흔든 30년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신학적 논쟁 같았지만 실제로는 정치 세력과 왕국들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쟁은 끝까지 옳음과 그름, 하느님의 편과 이단의 편이라는 언어로 포장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이념이 맞부딪힌 세계는 단순히 경제체제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진영은 자신들을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절대 진리라고 믿었고 상대를 악마화했습니다. 이념의 전쟁은 그렇게 종교적 신념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념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교든 이념이든 그것은 인간에게 의미와 희망을 주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타성입니다. 우리가 옳다, 그러므로 너희는 틀렸다.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념은 구원의 언어에서 곧바로 전쟁의 언어로 바뀝니다. 결국 신념은 칼과 같은 도구입니다. 의사의 손에 쥐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지만 다른 손에 쥐면 상대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신념은 평화의 씨앗이 될 수도 피의 강을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의 힘은 역사 속에서 또 다른 무기와 결합하면서 훨씬 더 거대한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옳음의 이름으로 결집할 때 기술은 그들의 손에 더욱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창과 칼에서 총과 대포로 그리고 원자폭탄과 드론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신념의 불꽃이 기술의 발전과 결합할 때 전쟁은 어떻게 파괴의 진화를 거듭해 왔는지를. 기술과 전쟁, 파괴의 진화. 우리는 기술의 힘은 배웠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배우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의 이 말은 전쟁과 기술의 관계를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문장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술은 언제나 전쟁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돌멩이와 창, 방패였습니다. 단순한 생존의 도구였던 무기는 곧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화약이 발명되었을 때 인간은 단순히 불꽃놀이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 불꽃은 곧 대포와 총으로 바뀌었고 도시와 왕국을 무너뜨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마침내 인류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의 버섯구름은 기술이 어디까지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적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우리 자신을 멸망시킬 수도 있구나.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무서운 깨달음은 또 다른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핵전쟁의 공포는 국가들을 억누르는 억지력으로 작동했고 냉전이라는 긴장 속의 평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가장 큰 억제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인공지능이 전투를 계산하는 전쟁. 손가락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을 제거할 수 있는 시대. 과거의 전사들이 몸으로 싸우던 전쟁은 이제 점점 기계 대 기계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생당하는 것은 여전히 민간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기술은 언제나 진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는 여전히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파괴의 진화로 사용할지 아니면 평화의 진화로 전환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전쟁을 멈추고자 했습니다. 철학자와 성현들과 사상가들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은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평화의 철학, 전쟁을 멈추려는 사상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 말은 평화를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란 억압과 불의가 사라지고 인간이 존엄을 누리는 상태라고요. 이 사상은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가 꿈꿔온 이상이었습니다.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공화주의적 헌법을 가져야 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그가 말한 조건들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 질서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유엔, 국제협약, 인권선언, 이 모두는 칸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이어받은 산물입니다. 또한 평화를 실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간디는 식민 지배에 맞서 싸우면서도 결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비폭력과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전 세계 민권운동,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를 무너뜨렸습니다. 역사 속에는 퀘이커 교도들처럼 평화를 삶의 방식으로 삼은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시대에도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고 대신 화해와 돌봄의 길을 택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화를 향한 노력은 국제 협력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 국제형사재판소,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초국가적 문제에 맞서는 협력들. 모두가 말합니다. 전쟁을 멈추려면 단순히 군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인류는 여전히 전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철학이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하다 해도 오늘의 세계는 여전히 전쟁의 불길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인류는 정말로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수많은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전쟁, 냉전 이후 그리고 미래 전쟁.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남긴다. 마크 트웨인의 이 말처럼 전쟁도 형태를 달리하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냉전이 끝났을 때 인류는 잠시나마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이 끝났으니 이제는 세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끝없이 이어진 내전과 테러, 발칸반도의 피비린내 나는 학살, 아프리카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내전들. 그리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냉전은 끝났지만 분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등장했습니다. 총칼과 탱크만이 아니라 인터넷 속에서 보이지 않게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 국경을 넘어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금융 시스템을 흔들며 선거를 교란시키는 공격들이 그것입니다.
또한 현대의 전쟁은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경제전쟁, 정보전쟁이라는 이름으로요. 관세제재, 글로벌 공급망의 끊김이 총알보다 더 큰 파괴력을 낼 때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선전 알고리즘을 통한 여론 조작은 한 사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과거의 전쟁이 땅과 자원을 빼앗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인식과 데이터, 그리고 신뢰를 빼앗는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더 복잡할 것입니다. AI와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고 무인 무기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의 손을 떠난 자동화된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기후 난민이 늘어날 때 전쟁은 더 이상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총 대신 데이터로, 군대 대신 네트워크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폭격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혼란으로 벌어지지 않겠는가. 오늘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속, 경제 활동 속, 일상적인 뉴스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에게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전쟁 속에 다시 갇히게 될까? 결국 모든 것은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는 미소에서 시작된다. 마더 테레사의 이 짧지만 깊은 말은 평화가 거대한 협정이나 군비 감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을 역사의 거대한 사건으로만 바라봅니다. 군대, 무기, 영토, 국가와 권력이 움직이는 거대한 힘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씨앗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불신, 욕망, 그리고 내가 옳다는 집착 말이죠. 그렇다면 평화의 씨앗도 같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했을 때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용기, 갈등 속에서도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 작은 친절과 공존의 태도가 바로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화 역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서로를 도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는 현실이 됩니다. 헤로도토스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도자 몇 명의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곧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칼과 총으로 싸운다면 우리의 삶은 파괴와 증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대화로 싸운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와 존엄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전쟁과 평화의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